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 풀이 합격을 부탁해 7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9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이제 94번부터 살펴볼 텐데 105번까지가 정책이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94번부터 시작해서 105번까지 전체 12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문제니까 그래봤자 3문제밖에 적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끝까지 해서 이제 정책이론을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자, 94번 문제는 이제 딜레마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머지 3개는 이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그랬는데 이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뭐 지금 여기 보면 부정확한 정보, 의사결정 능력자의 능력 한계, 결정자의 능력 한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정보도 다 확실하고 모든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결정 능력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 이런 것들은 딜레마 상황에 속하지가 않는 거죠. 결정 능력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 그럼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 이런 것들도 딜레마에 대한 대응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번이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3번.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딜레마의 상황은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 우리 왜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 카레를 먹을래? 이랬을 때 이렇게 양자택일 하는 건 그 양자택일을 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간에 절충안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요런 때 이제 딜레마 이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충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 단절성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시기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딜레마의 구성 요소로서 단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에 시간의 제약이 아니라 절충이 불가능한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단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결정이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시간의 제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94번에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 상황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양자택일을 못하는 상황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9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엘리트 이론, 공공선택론, 다원주의 이론, 조합주의 이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시죠. 현대 엘리트 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랬는데 이 국가가 이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내용은 이거는 다원주의의 관점이죠. 예, 다원주의의 관점이고 이 엘리트 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전제가 되는 내용이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기주의.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여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도 이제 앞뒤가 바뀌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다원주의 이론은 정부 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원주의 이론이고 또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경합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고 하는 3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조합주의 이론은 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조합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이 정책 과정에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역 판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뭐 교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제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4번도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95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정책 과정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잘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96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예, 정책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하위 정부 모형,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 공동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2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어디까지 하는 느낌이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정책 공동체 참여자는 하위 정부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랬는데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는 이제 그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하위 정부의 참여자는 우리가 뭐 늘 얘기하죠. 의회 위원회, 그 다음에 정부 관료, 그리고 이익 집단. 요 세 개체죠. 그러니까 요 세 개체보다 일단은 많아. 정책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위 정부에 비해서 제한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가장 제한적인 게 하위 정부 모형이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그랬는데 이 정책 공동체가 일시적이고 느슨하다. 아니에요. 예. 이 정책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슈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느슨한 그러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는 아무래도 이제 이슈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 결정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슈 네트워크라기보다는 하위 정부 모형에 가까운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4번. 하위 정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이다.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정책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은 세 가지의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 그러니까 하위 정부 모형,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떠한 특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셋을 동시에 놓고서 비교하는 형태로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분명하게 생각해 두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7번 보겠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부 업무 평가는 우리가 뭐 앞에서도 앞 시간에도 좀 많이 본 바가 있으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야, 유독 옳은 것은이 많네요.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1번. 정부 업무 평가의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정부 업무 평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공공기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자체평가는요. 평가의 주체가 그 대상 기관의 기관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 국무총리가 주체가 되는 평가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지금 얘기한 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때 그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주관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보는 게 특정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특정평가라고 하는 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우리가 특정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내용은 자체평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특정평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정부 업무 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4번.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자, 스스로 평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체평가가 되겠죠. 특정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의 평가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 확인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7번에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따로 정리 안 해도 이제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98번 문제도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자체평가 있었죠. 특정평가 있었죠. 합동평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들어가죠. 다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그랬는데 자, 이 합동평가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같이 평가하는 이그래서 합동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라는 말은 없다. 3번이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정부 업무 평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8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정보업무 평가 기본법을 보지 않았어도 이제 평가가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한 내용들, 정보업무 평가 기본법에 나와 있는 평가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기본서 맨 뒤에, 기본서 뒤에 부록으로 이제 법령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9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9번 문제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 같이 보시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이야기야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따로 이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이 불합리성이 가장 높은, 불합리하고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멘붕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최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과 더불어서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성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최종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이 직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합리성에 들어간다. 영감, 직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지 않죠. 배제하지 않고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정증 모형은 정책 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상황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 고정되어 있는 큰 틀을, 그 내용이 이제 점증 모형이 되겠고. 다음 4번.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랬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성, 이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행위 결과를 예측하는 모형이 합리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평가, 정책결정 모형과 관련된 내용들은 각각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고 해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제 100번째 문제를 풉니다. 벌써 이제 300문제 가운데 이제 3분의 1을 푸는 거예요. 이 문제 풀면. 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이건 가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내용들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좀 잘 알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이든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든지 가장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목표로 결정이 되는 거고, 평가를 할 때에도 이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냐 확인한 다음에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정책 목표의 확인이 됩니다.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야, 근데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정책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이나 기준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들 간의 인과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류를 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대상 및 기준의 확정, 리을이 나오고 인과 모형의 설정, 기억이 나온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나오는 순서가 되겠네요. 뭐 보나마나 정답이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서를 좀 알아둡시다. 무엇보다도 목표를 먼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목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1번 문제 살펴볼게요. 101번 문제도 이제 앞서서 봤었던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불사. 자, 이 문제는 정책 네트워크의 모형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3개 있었어요. 3개. 그죠? 자, 그래서 하위 정부,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다음에 정책 공동체 이 3가지였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요. 정답이 딱 눈에 들어오죠. 이음매 없는 조직.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그 이음매라고 하는 건 뭐야? 천과 천을 맞대가지고 이렇게 그 재봉틀로 드르륵 밀어놓은 재봉질한 실밥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천에서 다른 천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그 실밥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실밥을 거칠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티가 나는데 이음매가 없는 조직은 그런 티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없이 넘어갈 때 그런 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나 이런 것들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의 특성, 업무 처리가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조직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정책 네트워크 유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2번 보시죠.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실까요? 나카무라와 스몰 우드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 집행을 유형화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했었죠. 고전적 기술자형, 그 다음에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그 다음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 그 5가지를 나누는 게 이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2번 사바티어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제시한 건 사바티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버마는 정책 집행 현장을 그러니까 버마는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집행 현장을 강조한 모형이 그래서 뭐예요? 적응적 집행 모형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 현장이 어떠한 여건이 있느냐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정책이 어떻게 이제 좀 주물러지고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집행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좀 다듬어진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이제 이 버먼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엘모어는 일선 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 접근법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 엘모어의 접근법은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상황들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백업을 들어가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백업을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forward mapping이 아니라 backward mapp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방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방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책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모형들에 대한 이야기,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외우지 못해요. 다 외우지 못하니까 자주자주 반복해서 보심으로써 이 집행 모형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 그 이름과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연상할 수 있도록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암기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뭐 암기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천재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오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에 치중하는 그러한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이 원인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 상당히 좀 막막한데, 여기 이제 보면은 비수락성, 불확실성, 비비교성, 창의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비수락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그 대안의 결과를 알아. 대안의 결과를 아는데, 그 결과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쳐. 승이 안 차. 그래서 이 결과는 나왔는데 나 이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비수락성이고요.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안의 결과를 전혀 모르는 거지. 잘 나올지 못 나올지 이런 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아니죠. 다음 3번 비비교성. 비비교성이라고 하는 건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의 결과가 있는데 그 비교 결과 어느 게 더 나은지 자웅을 겨룰 수 없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비비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답으로 요청하고 있는 건 이제 3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안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대안의 내용조차도 좀 생소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창의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0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비비교성을 이야기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용어의 뜻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추해서도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한층 이 행정학을 이해하거나 행정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어휘력을 기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학뿐만이 아니고 행정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문의 내용들이나 어떤 이론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휘력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국어 뭐 대비하면서 뭐 사자성어도 보시고 맞춤법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그 자체를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대비를 한다라기보다 내가 조금 그걸로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라든지 뭐 어휘력이라든지 이 어휘력을 늘리는 거는 특히 어느 언어에 있어서나 어휘력 많은 것만큼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 한글 같은 경우에 이 어휘력이 상당히 요즘 많이 떨어져요. 요즘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또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국어사전 찾아보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영어 단어 모를 땐 영어 사전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말 모르는데 국어사전을 안 찾아봐. 그러고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충 풀고 대충 틀리지. 음, 절대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문제 보시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문제들보다 이제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 1번 볼게요.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만족 모형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이거는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그렇죠.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거니까 기존 정책이 있어야 점증 모형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회사 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그랬는데 이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라고 보는 모형은 이거는 합리 모형이고요. 합리 모형. 이 회사 모형은 이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서 나온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보는 이 같은 상황을 회사 모형에서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앨리스는 관료 정치 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관료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가 결정이 될 때에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는 대상자들끼리의 어떤 중간 조정이나 타협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측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점증 모형과 좀 비슷한 유사한 형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료 정치 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각 모형에서 강조되는 이제 키워드,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모형, 그러면 초합리성, 그다음에 뭐 만족 모형, 그러면은 제한된 합리성, 뭐 이런 각자가 강조하는 이러한 해시태그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연상하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이런 문제들을 푸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책 이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이론의 마지막 문제 10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문제 봅니다.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이 비슷한 문구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 미래 예측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기법이 뭐냐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델파이라고 얘기했었죠. 델파이 기법이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그냥 당사자들인데 그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도 못 찾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해당이 안 되고 다음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찬반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 찬성의 의견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치우쳐 있는 찬성의 의견이 진짜 옳으냐, 반대의 의견이 진짜로 옳으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지명 반론자 기법이 되겠고요. 다음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성과 반대 의견 어느 게 옳은지 모르는 상황일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주체들의 집단을 반으로 딱 나눠서 하나는 찬성의 입장, 하나는 반대의 입장, 이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장들의 의견이 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명목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5번까지 풀어보면서 정책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벌써 이제 두 단원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제 7시간 만에 이제 두 단원에 대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조직 이론은 지금 최근에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단원 중에 하나이고,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을 형성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이 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복습 잘 해주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왜 틀렸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고민도 좀 해보시고, 고민하다 답 못 찾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항상 저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이 시험을 앞두고서 이제 저를 괴롭히는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처음에 물어봤어야 될 얘기들을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경우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알만하니까 이제 좀 그때 이제 상황들이 이제 좀 톡톡톡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할 때 질문하셔서 답 얻으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속에 응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거리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부탁해 7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